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골칫거리인 이것이 한국인들 손에 돈덩어리로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에서 환경자원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로렌조 마르티넬리입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화산암으로 둘러싸인 고향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환경과 자원의 순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양 환경과 그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열정이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유럽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개류 폐기물, 특히 굴껍데기 처리 문제는 제가 10년 넘게 천착해온 주제입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매년 수십만 톤의 굴껍데기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그저 쓰레기로 취급되어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폐기물 문제를 넘어 해양 생태계 교란과 처리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었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환경청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예산 부족이나 실용성 결여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제 연구의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양 생물학을 전공하던 학부 시절, 우연히 참가한 해안 정화 활동에서 수북하게 쌓인 굴껍데기 더미를 보며 의문이 들었지요. 천연 칼슘 공급원인 이 자원을 왜 그냥 버리는 걸까? 이 의문이 제 평생의 연구 주제가 될 줄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석사 논문을 준비하며 굴껍데기의 화학적 구성과 잠재적 활용 방안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박사 과정에서는 이를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했어요. 나폴리 대학에 자리를 잡은 후에도 이 연구는 계속되었지만 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구실에서는 가능성이 보였지만 산업계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굴껍데기 처리는 그저 비용으로만 인식되었고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죠. 동료들조차 저를 껍데기 박사라고 부르며 농담 삼아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지난해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해양 폐기물 재활용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유럽 각국의 연구자들은 굴껍데기 처리에 대한 고민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션에서 한 아시아 연구자의 발표가 시작되었고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발표자는 한국에서 온 김태윤 박사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에서는 이미 굴껍데기를 철강 산업의 핵심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굴껍데기가 탄산칼슘의 풍부한 공급원이며 이를 가공해 철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석회석을 대체하는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지요. 제가 10년 넘게 연구하며 실현 가능성만 주장해온 기술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현실화되었다니 말입니다. 김 박사의 발표는 굴껍데기 처리에 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어요. 그가 보여준 데이터와 영상은 한국의 남해안 지역, 특히 통영에서 양식되는 굴의 껍데기가 어떻게 수거되고 처리되며 최종적으로 포항제철소에서 석회석 대체제로 사용되는지 그 전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실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수년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김 박사에게 다가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한국의 굴 양식 현황과 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한국 방문을 권유했어요.
이게 바로 운명의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기술을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귀국 후 즉시 연구 휴가를 신청하고 한 달 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김 박사가 건네준 논문들을 읽으며 설렘과 의구심 사이를 오갔어요. 과연 한국은 정말로 굴껍데기로 철강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이 혁신을 이루어낸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믿기지 않았지만 내심 기대감이 가슴 한켠에서 부풀어 올랐지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김 박사의 안내로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국립해양자원순환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통영은 한국 최대의 굴 생산지로 연간 15만 톤이 넘는 굴이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해요. 그에 따른 굴 껍데기 발생량도 어마어마했죠. 과거에는 이 껍데기들이 해안가에 쌓여 악취와 환경오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김 박사를 만났을 때 그는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지요.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도시 경관과 푸른 산들,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은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는 제게 먼저 휴식을 취하라며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호텔이었는데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지요. 멀리 굴 양식장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대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함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는 통영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느낌이었죠. 입구에는 다양한 해양생물 표본과 함께 굴 양식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굴 껍데기의 다양한 활용 제품들을 전시한 코너였어요. 건축 자재부터 비료, 약품, 그리고 철강 제조용 석회석, 대체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굴 껍데기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김 박사는 저를 동료 연구원 최지훈 박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최 박사는 제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 연구자가 한국의 굴껍데기, 재활용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유럽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최 박사는 굴껍데기 재활용 기술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자였지만 이 분야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였어요. 특히 굴껍데기에서 추출한 탄산칼슘의 순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저와 악수를 나누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르티넬리 박사님의 연구 논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굴껍데기 재활용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다진 선구자로서 존경합니다. 오늘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 박사의 안내로 연구소 내 굴껍데기 전처리 시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사실 그리 좋지 않았어요. 유럽의 연구시설에 비해 규모도 작고 장비도 다소 오래된 듯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곧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설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정교했지요. 첫 번째로 둘러본 곳은 껍데기 세척 시설이었습니다. 수거된 굴 껍데기는 먼저 이물질과 염분을 제거하는 세척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특이한 점은 세척수를 재활용하는 폐쇄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유럽의 시설들이 주로 개방형 세척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굴 껍데기를 분쇄하고 정제하는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현재는 고순도 칼슘 분말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해요. 처리 공정은 크게 수거, 세척, 분쇄, 열 처리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다시 활용하는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굴 껍데기를 약 900도의 고온에서 소성하여 산화칼슘으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하여 미세조류 배양에 활용하고 있어요. 미세조류는 다시 바이오 연료나 사료 첨가제로 사용됩니다. 최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아직 이론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통합순환 시스템이 여기서는 이미 실용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시설은 분쇄 및 분류 시설이었어요. 세척된 껍데기는 다단계 분쇄 과정을 거쳐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입자 분류 시스템이었지요. 레이저 센서와 카메라가 입자의 크기와 순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분류 기술 덕분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맞춤형 원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 수준의 시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했으니까요. 제 의문을 눈치챈 듯 최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굴껍데기로 철강 산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직접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조금은 거슬렸습니다. 마치 유럽의 기술력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지요. 이런 공정이 유럽에선 절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니까요. 제 말에 최 박사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르티넬리 박사님, 내일 현장을 보신 후에 다시 이야기해 보시죠.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저를 지역 해산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통영은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다양한 해산물 요리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지요. 특히 생굴과 굴 요리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통영에서는 굴을 단순히 식재료로만 여기지 않고 지역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굴 껍데기 재활용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를 지키는 일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낯선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환경과 자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제 기준으로만 판단하려 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방문할 제철소에서 어떤 광경을 보게 될지 기대와 함께 약간의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지요. 이미 연구소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실제 산업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최 박사의 안내로 포항제철소로 향했습니다. 2시간여의 차량 이동 끝에 도착한 제철소는 그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유럽의 제철소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현대적인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포항제철소는 한국 최대의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운영하는 시설로 세계적인 철강 생산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지요. 제철소 입구에서 우리는 안전 교육을 받고 헬멧과 보호복을 착용했습니다. 김 박사가 미리 준비해둔 방문증을 받아 착용한 후 직원용 셔틀버스를 타고 제철소 내부로 들어갔어요. 제철소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철로와 도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높이 솟은 고로 용광로였습니다. 쇳물을 만드는 이 거대한 시설은 제철소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안내한 박민수 부장은 포스코에서 원료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제철소의 전체적인 공정과 원료 사용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철 과정에서 석회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융 온도를 조절하며 최종적으로 슬래그를 형성하여 불순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지요. 석회석은 주로 탄산칼슘 커시오로 이루어져 있는데 굴껍데기 역시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므로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 가능합니다. 문제는 굴껍데기에 포함된 유기물과 불순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였어요. 이 점에서 한국의 기술이 특별했습니다. 제철소 내 석회 처리 시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커다란 저장 탱크에는 굴껍데기에서 추출한 고순도 탄산칼슘 분말이 가득 차 있었고 이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철강 제조 공정에 공급하고 있었지요. 제가 유럽에서 상상만 해오던 광경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장 시설 옆에는 품질 관리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원료의 순도와 성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굴껍데기에서 추출한 탄산칼슘의 순도가 일반 석회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었지요. 이는 제가 논문에서 이론적으로만 주장해온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시설 책임자 박민수 부장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연간 약 5만 톤의 굴껍데기 유래 탄산칼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필요한 석회석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재활용 석회가 기존 광물 석회석보다 순도가 높고 미세 입자로 제어가 가능해 오히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경제성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품질과 환경적 이점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는 박 부장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굴껍데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광물 자원 채굴을 줄이고 제품의 품질까지 높이는 이 시스템은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순환경제의 완벽한 모델이었지요. 이어서 우리는 실제 제철 공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전 거리를 유지한 채 고로 작업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에 올랐어요. 거대한 용광로에서 쇳물이 용해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지요. 박 부장은 이 과정에서 굴껍데기 유래 석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굴껍데기 석회를 사용함으로써 최종 철강 제품의 물성이 향상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미세한 입자 크기와 균일한 성분 분포 덕분에 철강의 내구성과 강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였지요.
폐기물로 여겨지던 것이 오히려 제품 품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된 것입니다.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와 박 부장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대규모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굴껍데기. 수거부터 처리까지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말입니다. 박 부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첫째, 굴껍데기 처리는 원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를 자원화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어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초기 시설 투자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지요. 셋째, 규모의 경제가 작용했습니다. 통영 지역에서만 연간 수만 톤의 굴껍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경쟁력이었습니다. 굴껍데기에서 추출한 석회는 일반 광물, 석회석보다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증가가 있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었지요. 특히 고순도 철강 제품 생산에 특화된 포스코의 경영 전략과 맞아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제 의문을 듣고 최 박사는 제게 다음날 통영의 굴 양식장과 수거 시스템을 보여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의 완전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전체 공급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날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한국의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은 분명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이 시스템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요. 한국은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자원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컸고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강했으며 대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유럽,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지요. 또한 문화적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는 유럽에 보다 신중하고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와 차이가 있었어요. 노트북의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통영의 밤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오늘 본 광경들로 가득했지요. 유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여기서는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과연 진정한 혁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통영의 굴 양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 박사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유럽은 자원이 넘치니 굴껍데기 하나쯤은 그냥 버리겠지만 우리는 모든 걸 아껴야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사실 진술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 오만함을 정면으로 찌르는 일격처럼 들렸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지요. 맞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풍요로운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자원 절약이나 재활용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시작해 필요에 의해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이지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바다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최 박사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강대국의 연구자로서 저는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 기술은 유럽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굴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통영의 굴 양식장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까지 이어진 수많은 굴 양식 시설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분주히 오가는 어민들의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최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통영은 연간 15만 톤 이상의 굴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굴 생산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어선을 타고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어부는 이성호 씨로 통영 어민회장이자 30년 넘게 이곳에서 굴을 양식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바다에 설치된 긴 줄에 매달린 굴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지요. 이게 바로 수하식 양식법입니다. 굴 유생을 채집해 긴 줄에 매달고 바다에 띄우는 방식이죠. 우리 통영 굴이 맛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방식 때문입니다. 물살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니까요. 배는 천천히 양식장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양식 시설은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각 줄마다 수천 개의 굴이 자라고 있었고, 이런 줄이 수백, 수천 개 바다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성호 회장은 계속해서 양식 과정과 수확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굴은 주로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확합니다. 이 시기에는 매일 아침 어선들이 나가 굴을 따오지요. 한 어선이 하루에 수확하는 양만 해도 약 500kg에서 1톤 정도 됩니다. 그만큼 껍데기도 많이 나오는 거죠. 곧 우리는 굴 수확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부들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줄에 매달린 굴을 배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굴이 가득 담긴 바구니는 곧바로 해안가의 작업장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껍데기가 발생한다고 하지요. 해안으로 돌아온 우리는 굴 가공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굴을 씻고 껍질을 벗기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공정별로 나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껍데기 처리 시스템이었지요. 양식장 주변에는 굴껍데기 수거 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민들이 굴을 따고 나면 껍데기는 전용 컨테이너에 모아지고 이를 전용 수거 차량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수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성호 어민회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껍데기들이 전부 쓰레기였어요.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해안가에 쌓아두면 악취가 나서 관광객들도 싫어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돈이 되니 어민들도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회장은 과거 통영 해안가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굴껍데기는 해안가 곳곳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썩은 유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 오염을 일으키기도 했고 날카로운 껍데기 조각들은 관광객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기도 했다고 하지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어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처리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굴껍데기의 산업적 가치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성공적인 재활용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낸 이 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의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호 회장은
우리를 굴껍데기 수거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수거된 껍데기를 임시로 보관하고 간단한 전처리를 하는 공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민들이 스스로 만든 수거 시스템이었지요. 각 어선에는 전용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었고 굴 가공 센터에도 분리수거 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수거 센터에서는 껍데기에 붙어 있는 이물질과 유기물을 간단히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작업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이동하는 껍데기들은 물 세척과 간단한 선별 과정을 거쳐 컨테이너에 담겨졌지요. 이렇게 수거된 굴껍데기는 트럭을 통해 전처리 시설로 운송된다고 합니다. 수거된 굴껍데기는 인근의 전처리 시설로 운반됩니다. 이곳에서는 AI 기반 이물질 선별 시스템과 초음파 세척 설비를 통해 깨끗하게 처리된 후 분쇄 과정을 거쳐 제철소로 운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은 다시 비료로 재활용되어 지역 농가에 공급된다고 해요. 전처리 시설은 통영 외곽의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거된 껍데기가 보다 정교한 세척과 분류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선별 시스템이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껍데기를 스캔하여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섞인 것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었지요. 세척된 껍데기는 이후 분쇄 과정을 거쳐 미세한 분말 형태로 가공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최종 생산된 분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순도로 분류되어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제철소용, 건축자재용, 비료용 등 다양한 용도별로 맞춤형 제품이 생산되고 있었지요. 전처리 시설을 둘러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산업자원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은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군요. 제 말에 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굴껍데기 재활용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필요가 발명을 낳았다고 할까요? 최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재활용과 자원 효율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도 성장기의 해안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굴껍데기의 잠재적 가치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성공적인 재활용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통영의 작은 식당에서 굴 요리를 먹으며 이성호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굴을 양식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성호 회장은 어린 시절 경험했던 통영 바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는 바다가 지금보다 훨씬 깨끗했지만 산업화와 함께 오염이 심각해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해요. 그는 이 변화의 중심에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어민들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 이성호 회장의 눈빛에서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이었지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성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마르티넬리 박사님,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게 우리 어민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이 함께 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환경제의 모습이 아닐까요? 유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도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지요. 한국의 이 시스템을 유럽에도 도입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연구 휴가를 연장하는 이메일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이 나라의 비결을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배우고 싶었지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의 도움으로 국립해양자원순환연구소에 임시 연구원 자격을 얻어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맡은 임무는 굴껍데기에서 추출한 탄산칼슘의 품질 측정이었습니다. 연구소는 굴껍데기 재활용 기술의 본산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요. 화학, 재료공학, 해양생물학, 환경공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여 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다학제적 접근이 혁신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구소의 한 구석에 작은 작업 공간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분석 장비들을 활용해 굴껍데기 유래 탄산칼슘의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특히 주력한 것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럽에서 진행한 연구는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기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실험실에서 샘플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굴껍데기에서 추출한 탄산칼슘은 자연 석회석보다 순도가 높고 입자 크기가 균일했어요. 특히 미량 원소의 함량이 안정적이어서 철강 제조 과정에서 품질 편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기물 재활용을 넘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결과였지요. 또한 굴껍데기 유래 탄산칼슘은 탄소 발자국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연 석회석은 채굴, 운송, 가공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굴껍데기는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부담이 훨씬 적었어요.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최 박사가 찾아와 제 실험 결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럽의 석회석 산업과 한국의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을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두 시스템의 경제성, 환경 영향, 제품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 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르티넬리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이 유럽에 도입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대답에 최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준 의구심과 약간의 거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저에게 한국의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이제야 저는 그의 자부심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럽 시장에 적합한 굴껍데기 재활용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상황은 달랐기 때문에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특히 유럽의 규제 환경, 산업 구조,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유럽에서의 시범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의 타란토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어요. 이 지역은 굴 양식이 활발하면서도 제철소가 있어 원료 공급과 활용이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환경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현지 기업들의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오후,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굴껍데기 재활용 기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이었습니다. 세미나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통해 연간 약 3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다는 발표였어요. 석회석 채굴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굴껍데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까지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소장 이민우 박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굴껍데기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껍데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매립지는 포화 상태였고 바다에 버리는 것은 환경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시작한 연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박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기술적 어려움과 경제성 문제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진의 끈기, 그리고 산업계의 협조 덕분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 기업, 어민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였지요. 이런 협력 모델은 유럽에서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박사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필요에 의해 시작한 연구를 꾸준히 발전시켜 문제를 기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굴껍데기 처리 문제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바라보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 박사에게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해결 방식이 매우 달랐다고 말이죠. 유럽에서는 주로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굴껍데기를 처리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포장재나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규모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박사는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으며 유럽의 상황에 맞는 기술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유럽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지요. 저는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귀국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저는 드디어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경험했습니다. 소주라는 술을 마시며 연구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들이 단순히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최 박사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고향인 통영에서 굴 양식장 주변의 환경 오염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선택했죠. 단순히 논문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향의 바다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최 박사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통영 바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던 바다가 산업화와 함께 오염되었고, 특히 굴 양식이 활발해지면서 껍데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해요. 어린 최 박사는 이 문제를 보며 자라나면서 언젠가는 해결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원 진학 시 굴껍데기 재활용을 연구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변에 만류가 있었지만 그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갔고 결국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경 문제를 단순히 학문적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최 박사처럼 개인적 경험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연구에 임했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회식 자리에서 다른 연구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환경 보호를 위해, 누군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 누군가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 때문에 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자신의 연구가 실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었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구자로서 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단순히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적 명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 그것이 진정한 연구자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이후 저와 최 박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고 때로는 경쟁자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가 되었지요. 우리는 함께 유럽형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최 박사의 제안으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순환경제와 해양 폐기물의 산업적 활용이었는데 발표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어 놀랐습니다. 최 박사가 제 허락도 없이 등록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국제 무대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발표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최 박사도 옆에서 도와주며 한국의 시스템을 유럽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조언해 주었어요. 심포지엄 당일 포항공과대학교의 현대적인 컨퍼런스홀은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 북미,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곳에서 더구나 한국의 기술에 대해 발표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유럽에서 온 저명한 환경과학자가 한국의 기술에 대해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깊이 숨을 한번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 앞에서 저는 유럽 해안 지역의 굴 폐기물 재활용 한국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중 가장 강조한 것은 기술적 측면보다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굴 껍데기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모든 혁신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었죠. 발표에서 저는 한국의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유럽에 적용할 때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와 프랑스 대서양 연안 같은 굴 양식이 활발한 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어요. 또한 한국의 시스템이 가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점을 계량화하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대로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럽의 연구자들은 경제성과 규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독일 연구자는 유럽의 환경 규제가 한국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프랑스의 경제학자는 노동 비용과 운송 비용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이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또한 유럽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순환경제 정책과 탄소 중립 목표의 굴껍데기 재활용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지요. 놀랍게도 발표 후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의 연구팀은 공동 연구 제안을 해왔고, 심지어 EU 환경청의 관계자도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제 발표가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심포지엄 만찬에서 만난 이탈리아 환경부 관계자 마르코 베르디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연안 지역에서도 굴 양식이 성행하고 있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는 이탈리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며 제가 돌아가면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르코는 이탈리아 환경부의 해양자원 부서 책임자로 오랫동안 해안 지역의 환경 문제를 다루어 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특히 아드리아 해와 이오니아 해, 연안의 어촌 지역이 직면한 환경 및 경제적 어려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굴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껍데기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마르코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르티넬리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국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르코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 연구가 마침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학술적 성과에만 머물러 있던 연구가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최 박사가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로렌조 박사,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보셨군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 같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끈기와 열정.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이었지요. 심포지엄 이후 저와 최 박사는 본격적으로 유럽형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김 박사와 이 박사도 합류했고 해외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유럽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선 각국의 굴 양식 현황과 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유럽의 굴 생산량은 한국보다 적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의 껍데기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해안 국가들에서 굴 양식이 활발했고 이에 따른 껍데기 처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성 문제였습니다. 한국보다 인건비가 높고 규제가 복잡한 유럽에서는 동일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현지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어요. 특히 유럽에 발달된 시멘트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을 주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굴껍데기 유래 탄산칼슘을 활용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시멘트 업계는 탄소 배출량 감소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낮은 대체 원료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시멘트 업계와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축자재, 도로 포장재, 화장품 원료, 사료 첨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각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제품 스펙과 품질 기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굴껍데기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어요.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연구 방식과 사고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첫 번째 시범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 남부 타란토 지역이 최적지로 선정되었어요. 이 지역은 전통적인 굴 양식지이면서도 중공업 시설이 있어 원료 공급과 활용이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타란토는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 지방의 항구 도시로 오랫동안 굴 양식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오니아 해와 접한 이 도시는 특유의 지리적 조건 덕분에 양질의 굴이 생산되는 곳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지역은 환경 문제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타란토에는 이탈리아 최대의 제철소가 있었고 이로 인한 대기 및 해양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강했어요. 귀국 후 저는 즉시 마르코 베르디와 연락을 취했고 타란토에서의 시범 사업 계획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마르코는 이탈리아 환경부의 지원을 약속했고 저는 한국의 연구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기술 이전을 준비했지요. 이탈리아 환경부와 타란토 시청의 협조를 얻어 시범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EU 환경청에 예산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심사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는 거절당했어요. 심사위원들의 주된 의견은 굴껍데기 따위에 왜 예산을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석회암 채굴 산업의 반발도 한몫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최 박사는 실망스러워하면서도 다음 단계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어요. 이론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소규모로라도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와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타란토에 소규모 시범 플랜트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 박사와 김 박사는 한국의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저는 현지 조정과 인허가를 담당했어요. 포스코는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국제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핵심 기술과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도 기술 인력 파견과 자문을 지원했어요. 이런 한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에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조금씩 호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타란토 시청은 산업단지 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역 어민조합도 원료 공급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또한 지역의 소규모 제철소와 시멘트 공장들도 시험 생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닌 실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지요. 2달 후 타란토의 작은 공업 단지에 파일럿 플랜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굴껍데기 수거부터 처리, 그리고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시연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시설이었어요. 개소식에는 지역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 굴 양식업자들과 제철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 박사와 김 박사를 비롯한 한국 연구진들도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작업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초기 운영을 지원했어요. 특히 최 박사는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지요. 운영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주변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던 굴껍데기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역 제철소에 공급된 석회 대체제는 품질 테스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양식업자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굴껍데기를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파일럿 플랜트는 소규모였지만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매일 약 5톤의 굴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약 2톤의 고순도 탄산칼슘을 생산했어요. 이 제품은 지역 제철소와 시멘트 공장에 공급되어 실제 생산 과정에 활용되었습니다. 초기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제품 품질이 기존 원료보다 우수했고 경제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요. 이 성공적인 결과는 곧 주변 지역으로 소문이 퍼졌고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의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EU 환경청은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바꿔 우리의 프로젝트를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로 선정하고 확대 지원을 약속했어요. EU 환경청의 대표단이 타란토를 방문하여 파일럿 플랜트를 시찰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이 EU의 순환경제 정책과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해안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EU는 이 프로젝트의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했지요.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타란토 지역 굴 양식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껍데기 수거와 관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대표단을 통영에 보내기도 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문화와 철학의 교류로 발전한 것입니다. 타란토 굴 양식 협동조합의 회장 안토니오 로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껍데기들을 문제로만 여겼습니다. 처리 비용은 우리의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이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은 언론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사 제목이었어요.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한국의 지혜를 배우는 유럽.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스템에 의구심을 품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었지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굴껍데기 재활용 기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사고방식,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 이후 1년이 흘렀고, 유럽 전역에 한국식 굴껍데기 재활용 시스템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비롯한 8개 국가의 12개의 플랜트가 설치되었고, 저는 유럽 해양자원순환센터의 초대 소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최 박사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굴껍데기를 넘어 다양한 해양 폐기물의 자원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의 이메일 끝에 적힌 문장이 저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로렌조, 당신이 우리의 기술을 유럽에 전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와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한때 세계의 골칫덩어리였던 굴껍데기가 이제는 국제 협력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의 불씨가 이제는 전 세계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